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계속해서 또 자본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본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유상 증자다, 신주의 발행이다 이런 내용도 배웠고 그 다음 이제 유상 감자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주식도 같이 배웠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게 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에 세트가 되는 나머지 자본 조정들도 다 배웠어요. 자, 하지만 아직 자본 조정 중에는 차감 성격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미교부 주식 배당금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보면서 자꾸 보기에 등장하던 이익준비금, 뭔가 굉장히 신경 쓰이는 저 계정 있었어요. 자, 그 계정 사실 보기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이익준비금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거든요. 자, 이번 강에서 여러분들 이익준비금을 잘 익히고 가셨으면 합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걸 잠깐 언급할 거고요. 이익잉여금과 배당을 이야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남아있는 자본에 대한 파트를 설명을 끝내면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익에 대한 부분을 먼저 건드려 볼까 합니다. 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포괄손익은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가 아니라 거래나 회계 사건으로 인해서 일정 회계 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 변동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정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분명히 평가 손실, 평가 이익, 환산 손실, 환산 이익, 평가 손실, 평가 이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못 들어가요. 자,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기타 손익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이다라는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의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해서 당기순이익을 구하신 다음에 여기에 포괄손익을 우리가 넣게 되면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포괄손익계산서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부분까지만 보게 되면 그냥 별다른 언급 없이 손익계산서, 근데 거기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의 이런 포괄손익까지 같이 반영을 하게 되면 포괄손익계산서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에 대해서는 사실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이랑 구분해서 기억해 주셔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실 거고요. 뭐 그 외에 해외에서 환산손익이다, 현금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이다 라는 계정들을 보실 텐데 이 계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할까? 궁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만약 내가 궁금해서 초록색 창을 찾아보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아시는 거 굉장히 학문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는 좋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큼 ERP를 준비하시는 시간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커스는요. 이 계정들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딱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요. 그냥 이러한 계정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라고 해주세요. 자, 그래서 시험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나는 암기하지 못했어, 전혀 몰라 라고 해도 답은 충분히 찾습니다. 어떻게? 나는 방금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조정이라는 걸 듣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무엇이 있느냐 이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내용은 이쪽이 더 많아요.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손익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잉여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기 손익거래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쉽게 말하면 손실과 이익이 나타나는 거래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이익잉여금을 배당이나 각종 적립금의 적립으로 처분하는 과정을 나타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은 감이 안 와, 그죠? 바로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월급을 받잖아요. 이제 월급 받으면 월급 받아서 좋겠다라고 하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 왜 그래? 그랬더니 글쎄
그새 요 나쁜 카드사들이 다 가져갔네. 혹은 뭐 아유 관리비랑 다 오늘 죄다 나갔잖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들이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쓴 거 가져간 거니까. 근데 괜히 도둑 맞은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자기의 월급 통장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표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사이버 머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자 상에서 모바일 상에서만 볼 수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월급맛 통장 해서 월급이 이렇게 스쳐 지나간대요. 맛만 보고 막상 자기는 쓸 돈이 없다는데 자 물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라는 걸 세웠을 거야. 그쵸? 한번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런 거 있겠죠. 대출이자, 대출 원금, 나 이거 안 갚으면 바로 내 신용도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이거 진짜 꼭 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공과금 이런 것들도 내가 안 내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안 내면 전기 끊겨, 수도 끊겨 꼭 내야 돼. 그리고 카드값도 반드시 내야 되고 자 이렇게 다 내고 나서 돈이 여유가 있으면 청약저축도 가입을 해서 아우 이 집 없는 서름을 내가 어떻게든 떨쳐야지 하면서 돈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을 좀 가볼까? 근데 계획 없이 가지 말고 따로 좀 적금 좀 부어서 여유 있게 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쭉 다 쓰고서 남는 돈이 있다면 그 남는 돈으로 내가 지금 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다 쓰고 나니 돈이 없어. 좀 속상하네요. 그죠? 근데 뭐 회사도 사실은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돈, 그리고 회사가 임의대로 결정해도 되는 돈, 그리고 이제 남는 돈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는 있습니다. 자, 뭐 앞에 강의에서 2월 결손금이다. 그래서 이제 결손, 마이너스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건너온다기보다는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도 많겠죠. 이렇게 이익이 나는 상황, 그런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이익잉여금의 구성은요.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 적립금, 이익의 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 이익준비금이에요. 이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액수는 꼭 적립을 하세요 라고 하는 금액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법으로 강제하는 사항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만 이익으로 강제하는 거냐, 이익준비금 적립을 강제하느냐, 이거 말고도 기타 법정 적립금도 있어요. 근데 이걸 좀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다시 한번 더 과거형으로 있었어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하나하나씩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칸만 있어요. 칸만. 없어. 그래서 실질적인 이 법정 적립금 하면 이익준비금이 전부예요. 근데 왜 기타 법정 적립금도 이렇게 법정 적립금이다 라고 해서 따로 넣어뒀냐면요. 지금 새로 생기진 않는데요. 좀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회사들은 옛날에 이 기타 법정 적립금으로 만들어놨던 계정들이 아직 재무상태표 안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보시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자리를 없애진 않고 흔적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임의 적립금은 얘들까지는 이제 법으로 딱 정해주세요 라고 법정 적립금을 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쪽부터는 말 그대로 임의대로 적립을 하는 거예요. 꼭 법정 적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적립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해서 아직 처분되지 않은 상태의 이익잉여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다, 뭐 혹은 궁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익이 나면 이렇게 적립도 하겠지만 주주에게 배당도 줄 거잖아요. 그럼 배당은 어느 정도 단계에서 배당을 주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쯤 단계에서 배당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법정 적립금까지 다 적립을 하고 나서 임의 적립 적립하기 전에 배당은 얼마만큼 배당을 하고 임의로 적립할 거 있으면 그 다음에 적립을 하고 그리고 얼마는 남겨야지 이렇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익준비금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요. 이익이 발생하면 상법상 강제로, 그래서 법정적립금이고요. 적립해야 되는 법정적립금으로 그 한도는 최소. 자, 이거 기억하세요. 현금으로 우리가 주주들한테 배당 준 거, 중간 배당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배당을 꼭 연말에 결산하고 나서 한 번만 지급할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좀 상반기에 이익이 많이 났더라. 그럼 그것을 중간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중간 배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배당을 줄 때는 주식으로 배당을 못 주고요. 꼭 현금으로만 배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중간 배당이 되든 최종적으로 주는 배당이 이 현금 배당이든 이런 현금 배당에 10% 이상을 꼭 적립하래요. 자, 현금 배당을 100만 원을 배당으로 줬어요. 현금 배당 100만 원으로 줬으면 10만 원은 반드시 이 회사의 이익 준비금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최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인 회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립한 이익 준비금은 5천만 원까지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기타 법정 적립금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은 이익준비금 최소 적립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의 10%예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를 보니까 현금 배당액을 알려주지 않고 현금 배당률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본금이 예를 들어 1억이었대요. 1억에 현금 배당률을 20%로 현금 배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억의 20%는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에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면 이렇게 현금으로 배당하는 액수를 알려주기 마련인데 문제가 조금 더 진화하기 시작하면서 현금으로 배당한 액수가 아닌 현금 배당률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 이 현금 배당률은 자본금의 배당률을 이렇게 가져다가 넣으시면 돼요. 주주들이 내외에서 주식을 얼마에 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주가 가지고 있는 그 액면가액만큼에 대해서 배당률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내가 이 액면가액의 기준을 잡아서 배당을 주겠다. 제가 질문 받은 게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어떤 분이 물으셨어요. 이 이익준비금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다 보면 문제 안에 당기순이익이 등장을 한대요. 근데 그 당기순이익은 왜 나와요? 혹은 당기순이익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지금 보시다시피 당기순이익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데 등장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익준비금을 가지고서 내가 뭔가 당기순이익을 이용해서 준비금을 적립한다기보다는 이익이 났으니까 배당을 줬을 거다. 배당을 줬으니 현금으로 배당 준 만큼 준비금을 적립할 거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 당기순이익에 뭔가 엄청난 의미를 두지 말고 당기순이익이 났다는 건 제 회사가 배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회사겠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현금 배당액의 10%를 준비금으로 적립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걸 활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임의적립금은 사업을 넓혀봐야지라고 해서 사업 확장 적립금을 적립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사채빚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채빚 같은 경우 채무잖아요. 그 채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나 돈 갚아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 다행히도 이익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면 올해 이익이 많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 주고 뭐 하고 이렇게 다 쓰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만큼은 나중에 적립을 좀 해서 채무를 갚자. 그래서 배당 줬으면 남은 돈들 중에서 이만큼은 채무 갚을 때 써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 평균 적립금이나 결손보전 적립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를 앞에서 2월 결손금을 보전할 때 자본금을 줄여서 보전하는 것도 있지만 아예 적립을 했다가 이런 적립금으로 보전할 수도 있어요. 보전이라는 단어가 자꾸 뭐예요? 라고 하는데 이 결손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로 나와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줄이는 걸 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들어가서 볼 텐데 사실은 이렇게 쭉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한 페이지에 가지고 오다 보니 이 정도 사이즈로 보게 되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들어와 있는 금액을 보니 지금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과 당해년도에 열심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이 더해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더해져서 500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 자, 500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했을 때 500을 가지고서 지금 현금에 대한 배당이 200, 주식에 대한 배당이 100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럼 현금의 배당이 200이라 하면 이 최소 이익준비금을 적립했다라고 한다면 현금 배당의 10%인 20이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배당금과 관련해서는 300이고 그리고 이 이익준비금과 관련해서는 20이니까 다 합치면 이익잉여금 320이 처분이 된 거죠. 자, 회사에 넘어온 이익이 500인데 그중에서 320을 처분하고 나면 얼마 남겠어요? 180이 넘겠죠? 자, 그래서 180이 다음 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 기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연도의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부터 시작을 할 거다? 180부터 시작을 할 것이다. 물론 여기까지만 기록을 했지만 뭐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50을 적립했어요. 감채 적립금으로 30을 적립했어요. 이런 식의 적립을 통해서 따로 사용이 된다라면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100만 원만 2월이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 시험 문제에 그런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면서 당기순이익 알려주고 그 다음 현금 배당 알려주고 그 다음에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랑 이 현금 배당액이랑 이런 거 당기순이익을 고려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금액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배당 준 거는 빼면 나머지가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라고 해서 요 궁금해하는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여러분들이 미지수 X로 놓고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푸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저희 교재에도 그런 내용의 예제가 있으니까 잠시 뒤에 같이 해볼게요. 자, 회사가 이익잉여금 중 5천만 원을 현금 배당을 실시하려는 경우에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반드시 적립해야 되는 적립금의 명칭, 뭐 얼마냐 액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최소 현금 배당의 10%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하는 거 이익준비금이었죠.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이익잉여금 종류 중 성격이 다른 하나라고 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자, 이런 사업확장 적립금, 감채기금, 적립금, 그다음 기업 합리화 적립금 이런 것들과 이익준비금은 구분을 하셔야 되죠. 이익준비금은 법정 적립금이고요. 나머지 뭐 기업 합리화 적립금 처음 봐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다 임의 적립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앞에서도 식을 한번 보셨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원래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계산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현금 배당 액수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소 한도액이니까 현금 배당, 금전 배당의 10분의 1이다. 그럼 금전 배당, 현금 배당액이 얼마만큼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바로 여기서 계산하실 때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니라 자본금을 기준으로 잡는다고요. 당기순이익은 그냥 배당을 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회사구나, 의무가 있는 회사구나 이렇게 배당을 할 수 있구나. 왜냐면 배당이라는 건 이익이 있어야 배당을 하지 손실이 났는데 배당하진 않거든. 그래서 이익이 났으니까 배당을 하는 회사가 맞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1,000만 원에 대해서 10%만큼 현금 배당을 했으니 현금 배당액은 100만 원이 될 거고요. 이 100만 원의 현금 배당의 최소 10%, 10분의 1. 그래서 10만 원만큼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볼게요. 다음에 자본 계정 과목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모두 다 이익잉여금 쪽에서 보셨던 내용이고 자본잉여금은 별도이죠. 자, 다음 자료에서 전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이게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전기에 2월 된 이익잉여금이 있었어요.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들어온 만큼 액수가 증가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이 등장하는데 얘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자본에서도 다른 자리에 있죠. 이익잉여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 금전에 대한 배당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금전 배당은 이렇게 전년도에 넘어왔던 이익의 당기순이익만큼은 이익잉여금이 증가하지만 배당을 지급하게 되면 그만큼은 줄어들겠죠. 그 다음 이익준비금의 적립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줄어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줄어들어서 차기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제 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2월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22,000원에 10만 원 고려를 하시면 10만 원에다가 22,000원을 차감하시면 78,000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 2월은 100만 원에 78,000원을 차감해 주세요 라고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 가지고서 100만 원 마이너스 78,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 92만 2천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전기 2월은 92만 2천원이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알고 싶으면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92만 2천원의 전기 2월에 당기순이익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금전배당과 이익준비금이 적립이 되면 나머지 차기 2월은 100만 원만 된다. 이걸 스스로 다시 한번 검산해 보시면 좋겠죠. 세 개요? 완전 초보였죠. 그것도 생초보. 퇴근하고 에듀윌 강의 들으면서 한 2달 정도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운 목표는 강의를 한번 다 듣고 기본기를 만든 후에 기출문제를 풀자 이거였거든요. 강의만 들어도 그 안에 기출문제로 그날 배운 내용 적용해서 풀어보는 거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이다! 자, 이제 배당으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배당을 주는 입장, 받는 입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배당을 준다라고 하는 건 배당을 주는 건 내 회사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 회사 주주는 자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주주를 이야기하죠. 반대로 배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배당을 주는 사람 입장이랑 이런 유가증권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사람이랑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배당을 주는 입장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앞에서 보셨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안에 현금, 금전에 의한 배당, 주식 배당 이런 내용을 보셨죠. 그래서 현금과 주식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데 현금 배당부터 먼저 보면 자, 현금 배당이 의사결정이 된 날, 주주총회에서 이날 현금으로 배당을 주겠습니다 라고 주총에서 결정을 내리거든요. 대략 한 2월 말에서 늦으면 3월 달에도 이런 결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이 아마 뭐 삼성전자 배당 결의 이렇게 찾아서 기사를 보시면 날짜가 그해 언제인지 뜹니다. 1월 달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음 연도에 결정이 돼요. 그 다음 연도에 결정이 되고 그럼 그날 결정이 됐다고 해서 바로 입금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배당에 대해서 입금되는 건 대략 한 4월 달쯤에 입금이 돼요. 그래서 배당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도 4월에 지급이 따로 되겠죠. 자, 의사결정을 한 날 따로 있고 지급하는 날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가 두 가지로 나눠지네요. 자, 일단 의사결정을 할 때부터 볼게요. 우리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뭐 2월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명칭을 썼는데 이건 이제 프로그램 구조 때문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명칭을 썼고 혹은 이제 사람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 작성하고 12월 31일 날 넘어온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이고서 쓰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2월 이익잉여금이다 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해서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차변으로 가져다 쓰신다는 건 그만큼 회사의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배당을 준다는 얘기죠. 이익잉여금을 줄여서 현금으로 배당을 주는데 이날 당장 현금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가 그만큼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채에 대해서 내가 지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지급 배당금에 대해서 이제 의무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사실 현금으로 배당을 준다고 해서 부채가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왜? 어차피 얘들은 시간만 벌고서 증가했다가 사라질 거기 때문에 현금으로 배당을 줬다라고 했을 때 부채가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이건 없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잠시 증가했다가 잠시 감소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부채의 변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배당금으로 썼다가 결국 현금 배당이라는 건 이익 잉여금을 줄여서 뭐가 나가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 쪽 이익잉여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왼쪽 자산의 현금도 나가니까 현금 자산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자본도 줄어들고 자산도 줄어들어요. 자, 그 다음 주식 배당인데요. 주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결의한 날짜 따로 있겠고 실제로 주식의 배당이 지불된 날 따로 있을 거고요. 지금 여기서 주식 배당은 결국에 이익잉여금의 감소, 자본금의 증가이다. 따라서 전체 자본의 증감이 없다라고 하면서 주식의 숫자만 증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사실 여기다 제가 이렇게 헤드를 넣어줬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좀 기억해 주세요. 저희 시험에서 뭐 엄청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지라도 다른 시험들을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이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으로 잘 출제가 되거든요. 자, 왜 그런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배당을 결정한 날 주식 배당도 역시나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줄어들고요. 대변에 뭐라고 쓰는지 봐주세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 퀴즈. 이거 어디서 봤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맞아요. 자본 조정에서 봤는데요. 그때 굉장히 특이하게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이 아니라 가산 항목이었어요. 자본 조정의 차감 항목 이런 아이들을 보시면 다 차변에 처음에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가산 항목이다라고 했으니 얘는 대변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렇다고 이 녀석이 뭐 자본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도 없고 이익잉여금으로도 분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본 조정 쪽으로 왔을 뿐이에요. 자, 그럼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제 차변으로 들어가서 사라지게 될 거예요. 결국에 자본 조정의 가산 항목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시 교부일날 사라질 거기 때문에 얘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앞에서 미지급 배당금이 그랬던 것처럼. 그럼 주식을 교부해서 주면 대변에 자본금, 이렇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그 얘기 앞에 써놨죠. 자본의 전체 합계는 변함이 없대요.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여러분들 집에 책 5권을 이렇게 쌓아두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책을 자본금이라고 불러주세요. 두 번째 책을 자본잉여금, 세 번째 책을 자본조정,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이렇게 책을 5권 쌓아놓고서 각각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5번째 있던 책을 아래쪽에서 쑥 빼요. 그리고 다시 위로 올려요. 그러면 쑥 빼서 위로 올리게 되면 위에 이익잉여금이 올라가겠죠? 자, 이익잉여금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났죠. 그 얘기는 5번째 책을 빼서 위로 올렸다 하더라도 책 전체 높이에 변화가 있다 없다? 없더라 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했다라고 했을 때 주식으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뭔가 감소할 것 같지만 이익잉여금이 감소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전체 자본의 합계는 변함이 없어요. 현금 배당에서 자산도 줄어들고 자본도 줄어들었던 거랑은 좀 비교가 되죠. 우리가 자본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냐라고 했을 때 주식 배당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 내에서 자기들끼리 자리 배치만 좀 바꿨을 뿐이지 전체적인 숫자 중에 빠져나간 건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주식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잘 대답하시려면 회계 처리로 조금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였고요. 자, 배당하고 나서 자본금 증가하죠. 대변의 자본금. 배당한 만큼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할까요?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다는 건요. 10주를 가진 사람, 20주를 가진 사람, 30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이 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배당을 준다라고 하면 똑같이 한 주씩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얘는 11주가 되는데 얘는 21주, 얘는 31주니까 오히려 얘들은 손해를 보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율만큼 들어와요. 그래서 얘가 10주짜리 애가 한 주를 받았다 그러면 20주짜리는 2주를 받는 거고요. 30주짜리는 3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율은 동일해요. 자, 배당 후에도 자본은 변함이 없어요.
자,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는 틀린 거였으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고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배당하지 않고 주식을 교부한 걸 주식배당이라고 하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이를 실행해서 회계 처리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감소액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자본금이 100만 원이고 그 다음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최소한도액만 적립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소한도액은 얼마냐? 현금으로 배당한 거의 10%예요. 그럼 결국에 현금 배당 6%다 라고 하면 6만 원이 되겠고요. 이익준비금은 이 6만 원에 대해서 10%에 해당하는 6천 원만 하겠죠. 자, 회사는 차변에 이익잉여금이다 라고 감소를 시킬 거고요. 대변에 현금 배당에 대해서는 미지급 배당금이다 라고 해서 현금 배당 6만 원.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다 라고 해서 4%. 자, 4%면 4만 원이겠죠. 그러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4만 원에 이익 준비금이요 라고 해서 현금 배당이 10%인 6천 원. 그럼 10만 6천 원. 10만 6천 원만큼이 이익잉여금의 감소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회계 처리를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지급 배당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 이런 명칭 몰라도 돼요. 그냥 현금으로 배당을 했다, 주식으로 배당했다, 준비금 적립했다 이렇게 파악하셔도 좋아요. 자,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을 제가 이렇게 하나 사이드로 넣어왔는데 사실 회계 처리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께 왜 배당금 수익이 영업의 수익인지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차변에 현금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자리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았을 때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 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주식이요. 예를 들어 77만 원짜리였어요. 이게 10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나의 주식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원래는 하나당 7만 7천 원짜리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77만 원이라는 가치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을 한 주 이렇게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서 하나 더 늘어난 거지. 그래서 한 주당 단가가 7만 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하겠지만 역시나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 그 주식의 가치는 77 동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 회계 처리가 필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주식의 숫자나 그 주식의 단가나 이런 것들의 변화는 있겠지만 자, 이제 수익과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배워봅시다 라고 했는데 수익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업수익, 하나는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이다 라고 하면 매출액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영업의 수익은 말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의 수익 자리가 따로 있죠.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그 다음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수익은 딱 두 가지예요. 영업수익, 영업의 수익. 영업수익 매출 계정. 자, 그래서 제품 매출과 상품 매출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고요. 지금 전체 매출액에서 반품, 매출 한입, 하자, 애누리, 일찍값 낸 거, 할인. 그래서 반품하자 일찍을 모두 다 매출액에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차감하자 그랬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게 되는 매출액은 무슨 매출액? 순매출액이죠. 낯설지가 않아요. 그죠? 낯설지가 않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자산 파트 배우실 때요. 자산의 당좌자산의 재고자산의 이런 내용 배울 때 재고자산 쪽이었고요. 재고자산의 취득처분, 취득평가 처분에 처분 단계 할 때 처분은 매출이지 하면서 그때 당시에 매출을 언급했어요. 매출 언급할 때 전체 매출액에 반품하자 일찍을 차감해서 기록합니다. 라고 그 당시에 보고식 손익계산서와 함께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다, 배당금 수익이다, 임대료. 왜냐면 내가 임대업자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 다음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처분이익, 외환차익, 외환산이익,
사채상환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자산처분이익,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이런 아주 여러 가지 계정들이 있죠. 이걸 뭐 다 달달달달달 내가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자주 보시면 그만큼 익혀지는데 회계 2급을 딱 시작하면서 외우세요 라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볼게요. 외환차익이다, 외환산이익이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외환차익은 여기에도 써져 있지 우리가 외화부채나 외화자산에 대해서요. 대금을 회수하고 상환하고 이럴 때 실제로 외화를 현금으로 우리나라 돈 원화로 교체를 할 때 거기서 환율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외환차익 또 반대로 외환차손도 있어요. 자, 외환산이익이다라고 하면 이건 12월 31일 결산하는 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과 외화 부채에 대해서 지금 거래 당일 날짜에 환율로 적혀 있지만 주주에게 보고해 줄 때는 좀 더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거래됐을 때의 환율이 아니라 지금 결산일 날 기준 환율에 맞춰서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냐 하락했냐에 따라서 뭐 외화 환산 이익이다 환산 손실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무조건 환율이 상승했다고 외화 환산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요. 환율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그게 만약에 뭐 부채였다라고 한다면 외화 환산 손실도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예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 갈 텐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다 라고 해서 $100 그리고 처음에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1,000원씩 이렇게 환율이 적용이 돼서 10만 원이다 라고 기록했던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회수하는 날 1,100원씩 회수했대요. 그럼 $100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100에 1,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11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 10만 원짜리 외상 매출금이 11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 차변의 현금 11만 원, 대변의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원짜리가 사라지면서 11만 원이 들어오죠. 자, 이 만 원, 차이 나는 만 원이 바로 환율의 차이고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외환 차익이죠. 제가 지금 이거 여러분들 잘못 썼거든요. 큰일 날 뻔했네요. 대변의 외환 차익으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외화 환산이익이 있어요. 외화 환산이익은 요번에 조금 틀어봤어요. 차익금, 부채거든요. 자, 부채와 관련해서 지금 10만 원짜리래요. 근데 부채 환율이 900원으로 떨어졌대요. 자, 아직 상환한 건 아니에요. 갚은 건 아니지만 내가 갚아야 되는 $100가 오늘 갚으면 9만 원만 지불할 수 있더래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부채는 10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만 기록하면 돼요. 그래서 그 9만 원을 이렇게 기록하면 되기 때문에 10만 원짜리 부채가 9만 원으로 만 원만큼 부채를 감소시킨 거고요. 그만큼 대변의 외화 환산 이익이다 라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오타가 나긴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대변에 지금 금액이 만 원이 비고 있다. 수익 자리에 외환 차익. 수익이니까 대변에 당연히 생기겠죠. 그 다음 자산 수중익. 자, 요거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은 거거든요. 자,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으면 쓴 돈이 없잖아요. 지불한 돈이 없어도 꼭 장부에 기록해 줘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대표이사나 최종 주주들한테 우리가 토지 1억 원짜리를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거예요. 무상으로 증여를 받으면서 대변에 나간 돈이 없어. 그럼 나간 돈이 없으면 대변을 띄워요? 아니죠. 그럼 대차 차익이 발생할 거야.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뭐라고 쓰긴 써야 돼. 차변에 어쨌든 자산이 증가했고 공짜로 증여받았다. 그래서 회사가 이익이 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영업의 수익 계정에 자산 수익 중 이익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자, 이런 자산 수중 이익도 영업의 수익으로 정말 기억 잘 하셔야 되지만요. 또 여기 채무 면제이익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채무 면제이익은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가 분명 존재하고 있는데요. 뭐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다,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했을 때 그 채무에 대해서 갚을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워낙 다양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뭐 반은 갚고 반은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해서 빠르게 회수를 받아가려는 회사들도 있는 거고 그 회사가 우리 엄마 회사야. 그러니까 우리 딸 보고 그 외상값 안 갚아도 된단다 딸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면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쓰는 표현이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차변으로 감소하고요. 대변에 그 부채를 면제받아서 회사가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채무 면제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보시면요. 주주나 제3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바로 뭐라고요? 자산 수증이고요. 자, 자산을 공짜로 증여받았다. 자산 수증이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자본에 대해서 쭉 배워왔어요. 사실 기타 포괄손익 누계보다는 이 이익잉여금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썼었고요. 현금 배당, 주식 배당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잘 기억해 달라고 당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익준비금의 이 한도나 금액을 계산하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이다라고 했을 때 영업수익은 사실 재고자산 처분 파트 매출에 대해서 배웠다. 순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줘라.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자산수증익과 관련해서 문제에서 물어봤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죠. 자, 다음엔 채무면제이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설명도 잘 파악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갔어요. 이제 드디어 뒤에 비용 파트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비용과 결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이론이 마무리가 되죠. 자, 남은 강의 2개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내가 학습하다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Q&A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글로써 좀 부족하지만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답변 달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 잘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